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진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 정도예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괜히 막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현실에 좀 충실하는 자는 좀 취지라서 일단 지금 좋으니까 네. 좋은 상황에 좀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현금하고 주식하고 그래도 좀 비중을 네. 조절을 좀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은 과거 역사상 비교할 만한 시장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매크로적으로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제 흐름 자체에 대한 비교는 가능한데 네. 저는 제가 현재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뽑고 있는 게 탈세계화거든요. 근데 이게 4, 50년 만에 나온 흐름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과거 탈세계화 흐름 때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할 만한 주체가 좀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새로운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더욱 섹터 종목군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이제는 예측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빼놓고 그래서 3방향의 시장을 저는 어느 정도는 시나리오를 좀 그려놔요. 그래서 상승장이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박스권 횡보장일 것인가? 아니면 하락장으로 혹시라도 좀 깨질 위험성이 있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로서는 딱 지금 당장에만 봤을 때는 하락으로 깨질 만한 가능성보다는 횡보 내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장세를 좀 생각을 한 단기 매매로서는 비중 한 30% 내외 그다음에 상승장을 좀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는 장기 포트를 또 한 30-40%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조금 박스권이나 그 상승장 네. 이런 쪽으로 좀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눈에 띄는 악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쵸. 이게 지금 당장에는 그런 거죠. 지금 당장에는. 혹시라도 뭐 시간이 또 흘러서 갑자기 또 물가의 변동에 따른 금리 갑자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거나 이렇다고 했을 때는 저도 이러한 불안감을 좀 느끼면서 현금을 확보를 조금 더 하겠죠. 네. 그래서 한 20% 정도 현금을 남겨놓고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보실 때 혹시 저평가 되어 있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나 좀 주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투자에 있어서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자꾸 막 올라가는 애들을 따라잡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좀 안 올라간 거 없을까? 더 싼 거 없을까? 다음은 뭘까? 다음은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러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바라본 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조선주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이 건드리기 매우 까다로운 남자의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상남자의 주식이죠. 이게 진짜 뭐 아니면 너 주식이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는데 꺼리시는 분들은 진짜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주식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슬슬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조선주를 우리가 알려면 이 조선주도 어느 정도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사이클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선주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게 남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2002년에서 2007년도 당시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진짜 우리나라 조선의 초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때 막 이 조선주들의 시총이 막 진짜 10배 이상도 막 올라가는 텐베거 주식들이 막 나오게 되는 초호황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20년간 지금 계속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20년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1900년대, 2000년대 그 호황기 때 이후로 지금은 20년간 부진한 상황이다. 근데 요즘 들어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년 만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면 왜 갑자기 조선업황이 다시금 좋아지고 있지? 일단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좀 돌아가게 되거든요. 코로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갑작스럽게 이제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를 살리려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었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단기간 이제 호황기를 좀 접어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또 물동량이 많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해운 업종이 그때 당시 엄청난 호황이었죠. 이제 국가별로 경제가 갑자기 급격히 살아나니까 물동량이 많아지니 이를 이제 해운 업황이 물감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해운 업종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코로나 이제 특별한 수혜를 받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업종 입장에서 이제 욕심을 내죠. 돈 더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배를 내가 수주받아서 배 물량을 늘려가지고 이를 더 운영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해서 배를 이제 수주하는 수주 잔고가 계속 이제 쌓여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한 3년치 이상 네, 이게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줄어들질 않았다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어야 계속 배를 만들고 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줄이 서 있고 이 줄이 더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게 지금은 조선업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달님. 내가 네. 고객이 줄을 쫙 서고 있는데 저 멀리 안 보이는 데까지 3년치가 서 있어요. 그러면 내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줄이 더 많아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줄을 서더라도 내가 좀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들이 쓰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그렇죠. 사실 후자가 좀 더 좋겠죠. 이미 어느 정도의 모객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 줄 설 거 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들이 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조선업종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객을 그러니까 양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객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판매 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3년치면은 충분히 많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이거를 신조선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값, 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격을 신조선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작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업종의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객들 대비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줄이 3년치 서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폭이 계속 더 강해져야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다. 이 조선업종의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가격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게 또 상쇄가 되죠.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조선업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거라면은 지금 당장에는 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 얼마나 계속 늘어나느냐. 이거는 수주잔고 물량을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신조선가. 배값이 얼마나 계속 늘어나느냐. 이게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배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배를 만들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앞으로 3년치의 좀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된 거니까 조선업황을 좀 주목해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해서 해운 업종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고객들 입장에서 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니?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큰 호재가 이거를 감추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IMO라고 국제해사기구가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이제는 신차 판매를 중단한다. 2030년부로. 그러니까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너네가 친환경 차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돼 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도 노후화된 선박이 배출하는 이 매연, 그러니까 즉 대기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이건 자동차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공조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둘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에 비해서 이거를 교체하는 것은 시간이 정말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 부분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IMO에서 이 노후 선박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매년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규제가 들어선 게 새롭게 건조하는 선박에 있어서의 규제로 좀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로 올해 더더욱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기존 선박으로 규제가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비율이 역사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수준에 있는 노후화된 선박을 지금 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요즘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더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또 전환기점을 맞은 게 또 조선업황이다. 신재생 에너지 배 이런 건가요? 그쵸. 친환경 선박입니다.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에서 암모니아로 가거나 LNG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친환경 선박, 전기차도 이게 또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초기엔 적었잖아요. 맞네요. 그 선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선박은 더 어려워요. 그러네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선박을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중국이 이거를 지금 쫓아오려고 하는데 잘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2000년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또 국뽕을 안 맞을 수가 없죠. 네. 또 국뽕산업 중에 하나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은 가져봐야 할 산업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풀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살아나는 흐름에서 선박 수주가 안 그래도 계속 많아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존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하는 수요까지 지금 계속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 대비 우위에 서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 선박이 기존 선박 대비 판매 단가를 높게 측정해서 부르는데 이거를 더 갑이 위치해서 신조성가를 높게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 갑의 지위에 있어서 계속 좋은 성장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대표적으로 후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철강 관련해서인데 배를 만들려면 철강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후판 가격이 작년에 물가 상승 흐름에 있어서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것 때문에라도 배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려봤자 후판 가격이 원체 높으니까 이게 배를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남는 건가 싶은 거죠. 근데 긍정적인 게 이 후판 값을 빌미로 배값을 계속 높여왔는데 후판 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높여놨는데 원가는 확 줄어들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만큼의 이윤을 이제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리지 않는 거죠. 이미 고객들은 왜냐하면 이만큼의 배값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고객들이 3년 이상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 배값을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후판값은 이미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의 이 진통기를 겪었던 이 조선업황이 실적 개선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흐름까지도 지금 놓여지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21년, 22년 조선업종들의 이 실적이 다 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 내지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흐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조선업 이 기업들의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대비 2년 뒤에 이 영업이익 기준 따지고 봤을 때 2년 뒤에 작게는 2~3배 내지 많게는 약 20배까지도 성장할 전망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조선업종을 생각하실 때 여전히 물음표를 띄시거든요. 왜냐면 20년 동안 안 좋았었으니까 이게 뭐 좋아지겠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진짜 흑자 전환하는 게 눈에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면 그게 물음표가 슬슬 느낌표로 조금씩 채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돼서는 조선업황을 막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더 쳐다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포인트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선업황이 저평가냐? 라고 따져봤을 때 이거는 딱 대표적인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수주잔고 대비 PBR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얼마나 지금 줄을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 있는 것 대비 지금 PBR이 얼마나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느냐인데 이게 과거 흐름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PBR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 늘어나 있는데 PBR은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좀 저평가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또 리포트 상에서 슬슬 나오면서 조선업종이 바닥권에서 조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선업황이 워낙 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2, 3년간의 텀을 둔 다음에 좀 눌리면은 사모으는 전략으로 하면 이 역시도 좋은 투자 관점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공유해봤고요. 네. 혹시 그 대장주 이런 건 좀 언급이 어려우실까요? 조선업종의 가장 탑3를 놓고 보자면 지금 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이 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친환경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거는 HD 현대중공업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보다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거는 HD 한국조선해양. 근데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HD 그룹의 조선 업종의 대표적인 지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 HD 그룹의 조선 쪽으로 내가 좀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 하면 한국조선해양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인데 대우조선해양을 최근 이제 하나가 인수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꿈꾸는 게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이 방위 산업을 이제 해양 쪽으로도, 그래서 육해공 전반적으로 그냥 다 내가 방위 산업 하나만큼은 꽉 찬다. 이를 기반으로 우주를 갈 거다라는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 게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모멘텀을 또 구축하는 것을 기대를 하실 거라면 대우조선해양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좀 기업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사실 뭐 삼성중공업도 있는데 그보다는 저는 웬만하면 탑3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현대미포조선도 있긴 한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황이 사이클상 좀 마지막으로 가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지금 당장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덜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친환경 선박 되게 개념이 이게 확 와닿는데요. 네. 2차전지에서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이제 진짜 시대가 친환경으로 가는구나, 이러한 전환기점에 있는 또 수혜 업종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조선업황 역시도 한번 관심은 가져보셔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선 딱 이러면 뭔가 한물간 주식 같고 그랬는데 뭔가 친환경이 딱 오면서 모빌리티 혁명 뭐 이런 개념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거. 네. 요즘에는 특히 조선도 자율주행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도 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술적인 격차도 벌어지고 또한 가격 역시도 더 비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멘텀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초반에 제가 현재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탈세계화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배를 많이 요구를 하는 쪽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이 특히나 유럽이 하고자 하는 게 탈러시아, 탈중국이잖아요. 근데 탈러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게 유럽인데,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 연료를 쓰려고 하는 게 유럽이란 말이죠. 근데 그를 쓰려면 LNG가 필요해요. LNG가 필요한데
기존엔 LNG를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PNG 방식으로 수입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점차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LNG를 액화 형태로 선박이 실어서 이제 수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유럽이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하고 있냐면 미국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랑 짝짝꿍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가 탈 러시아, 탈 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조선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대표적으로 이제 경쟁 업체인데 가뜩이나 기술력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 배를 원하는 이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 거를 거의 안 쓰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수혜 역시도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자꾸 이게 뭔가 매칭이 돼서 계속 이해하게 되는데 네. 2차 전지에서 한번 경험을 하니까 뭐 IRA 이런 개념도 떠오르면서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시나리오가. 네네네. 예, 그래서 진짜 이거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물씬 네. 드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더더욱 좀 기회는 있을 것 같다. 네. 왜냐? 20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뭐 그렇고 뭐 왜 투자해라고 생각을 분명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기 패러다임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라는 내용입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지 말라고 해도 보고 싶어하는 주식일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가장 좋아라 하는 주식 손꼽아라 하면 또 제약바이오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가장 최근 코로나 때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제약바이오 진짜 하나만 잘 잡으면 이거는 진짜 로또 부럽지가 않다. 이 뭐 비트코인 부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제약바이오 정말 좋아하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실적 찍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제가 제약바이오를 보려면 실적을 좀 봐요. 근데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보시면 이게 바이오보다도 좀 제약적으로 오시면 어떠한 관점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고령화 때문에 더 그래요. 고령화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노령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수혜를 받느냐? 제약업종이 수혜를 받아요. 돌고 돌아 제약업종이 수혜를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게 제약업종이기 때문에 매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게 제약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2020 코로나 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뭐 전염적인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든지 이러한 이제 그때그때마다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제약업종에 버블이 깨져. 그래서 원래 제약업종은 매년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오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20년, 21년 때는 갑자기 성장하던 속도 대비 엄청난 거품이 끼면서 치고 올라갔었던 거였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다만 지금은 뭐냐면 이 거품이 꺼졌어요. 꺼지면서 사람들이 제약바이오 내가 두 번 다시 하나 봐라. 막 이제 막 부글부글 끓면서 이제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상황인지라 이게 막 고점 대비 80-90%가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반대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것 대비 좀 많이 저평가 단계로 깨져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반등세를 기대하고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대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기를 향후 한 1, 2년 후를 기대를 해본다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기면 즉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의 시기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저평가된 국면에서 향후 한 1, 2년간의 금리 인하기를 기대를 한다면은 제약바이오를 슬슬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된 것들을 좀 보아하니까 국내 제약업종의 대표적인 한 탑5 이제 시총 큰 기업들 위주로 실적을 보니까 얘네들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심지어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성장 종목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이 제약 쪽으로 계속해서 생산해서 약품을 잘 팔고 있던 업체들이 이제는
성장성 대비 좀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1, 2년간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실적이 찍히는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그래도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개별적으로는 주목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재용 회장님께서 삼성의 뉴삼성으로 향하는 방향성에 있어 속도를 계속 붙여가고 있거든요. 회장 취임 이후로. 가뜩이나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이재용 회장도 같이 미국으로 가서 그때 이제 각 기업들 총수들을 막 같이 만나고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미팅을 했던 모임이 미국 쪽의 그 제약 바이오들이랑 많이 만났어요. 이게 왜 만났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공장, 2공장, 3공장인데 이게 거의 지금 풀가동되고 있거든요. 네. 풀가동? 거의 풀가동되고 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최대 규모라고 막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3공장이 지어지고 추가적인 이제 공장이 짓고 완공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존의 공장들은 풀가동되고 있는데 풀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운 공장을 보다 빨리 짓고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오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존 제약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고 온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아 저기요 기존에 우리한테 맡겨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좀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장이 새로 좀 곧 있으면 완공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이쪽으로 요청할 물량이 없으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영업을 뛰신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게 사실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 미팅 자체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좀 더 좀 자신 있게 좀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가적인 이제 공장 완공에 따른 이익 성장 폭을 우리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을 좀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2차 전지 전기차랑 좀 직접적이죠. 사실 수혜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지금은 이 전환하는 전환기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기로 진입을 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고 그래서 배터리를 계속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 전장화에서 배터리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했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부품이 배터리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크게 5개가 달라져요. 배터리,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모터,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니까 다른 애들도 점진적인 비교적 물론 수혜 강도는 다르겠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원체 많이 관심을 못 받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라 오히려 오르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특히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하는 게 일단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공장 가동률을 보면 이는 심지어 100%를 초과할 정도로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말까지도 뜨끈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구나. 엄청나게 지금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코로나 이후로부터 전기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코로나 시대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반도체를 여기저기서 진짜 못 사서 안 다닐 정도. 특히나 서버,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저기 노트북 PC 특히 언택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면 컴퓨터가 없던 가정도 컴퓨터를 사야 되고 노트북을 사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서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 즉 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를 찍어내는 족족 판매를 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막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이러면 10만 전자 간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기가 꺾였죠.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 반도체를 만든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왜? 제일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아, 마진이 작구나. 네. 단가가 잘 나오는 거는 이 IT 제품에 들어가는 게 제일 프리미엄이 붙어요. 특히 애플 쪽으로. 그러니까 고객들이 안 그래도 줄을 다 서 있는데 선별하는 거죠. 공장은 이미 지금 내가 캐파가 정해져 있고 일단 돈 되는 것부터 하니까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는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했냐면 정부가 계속 나섰어요. 아 그래도 이거 좀 차량용 반도체 좀 만들어 주세요. 삼성전자 찾아가가지고 현대차랑 이렇게 좀 잘 해보면 안 되겠냐.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사업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IT 쪽에서 오히려 재고 물량이 쌓여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는 만들어 달라고 잘 안 한다. 야, 이게 돌고 도는 거구나. 그러니까 반도체를 찍어내는 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후순위에 있던 거 막 찍어내기 시작한 해야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를 찍어서 막 완성차 업체들한테 주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이때다 싶은 거죠. 야씨 내가 그동안에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이제 와서 근데 괜찮아. 고마워 이제라도 빨리 주기만 해.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현대기아차가 그래서 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을 비해서 앞서 나가는 거예요. 왜? 다른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업체들은 반도체가 아직도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직접적으로 최근에도 그 현대랑 삼성의 기업 총수가 또 만났어요. 이러면 또 그거 어제 또 단독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삼성과 현대차의 이 관계가 끈끈해지고 있어요. 칩 그 제공한다고.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또 단독적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이를 기회로 그럴 수 있겠네요. 좀 다른 업체들 비해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거 국내에 다 있잖아요. 반도체 칩부터 자동차 맞습니다. 제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얼마나 그게 효율적이겠어. 네 맞습니다. 특히 배터리 우리나라 다 할 수 있고. 그러네. 그 다음에 그 외의 전장 부품들을 우리나라 그룹 중에 누가 잘하냐면 LG 그룹이 제일 잘해요. 아 그러네요. LG전자. 네, LG전자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있죠. 카메라 센서 LG 이노텍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LG가 인수한 업체들이 또 잘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LG가 딱 하나 못하는 게 반도체를 못해요. 그 외엔 다 잘해요. 세계적으로 점유율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반도체는 삼성이 또 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이제는 든든한 아군 백이 SK 있고 LG 있고 삼성 있는 거예요. SK는 뭐예요? SK 배터리. 아, 네. 이러니까 이제는 뭐 도원결이 한 거죠. 도원결이. 도원결이 삼국통일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자동차 사업이 확실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내비게이션도 SK 거 쓰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탈세계화예요. 이게 기존에 내연기관 차 때는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또 위에 있었느냐. 일본, 유럽. 여기가 사실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3사. 네. 그 일본의 도요타 혼다. 이러다 보니까 그 완성차 업체 밑단에 있는 부품사들도 일본이랑 유럽 업체들이 완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얘네들이 전기차 전환 시기에 늦게 대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이쪽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전기차 부품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느냐? 미국, 우리나라, 중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탈세계화 때문에 또 탈세계화야. 중국 배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전기차를 뒤늦게 막 만들려고 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유럽인데 유럽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라는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미 현대기아차가 있어.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랑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레퍼런스를 다져왔어요. 심지어 해외 현지 공장들을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인도에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멕시코. 그러니까 야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데 너네 지금 우리랑 공장 가까이 붙어있네?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현대기아차에 잘 납품을 했었어?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수주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LG그룹의 전장 이 수주 잔고가 3년 동안 늘어나고 있대요. 네, 엄청 가파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전장 부품에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 유럽에 밀려났었던 우리나라 진짜 전체 점유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형편없거든요. 완전 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안 그래도 공장을 풀가동할 정도로 전장 부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 여기에 새로운 고객들을 다변화하면서의 추가적인 성장성까지 띈다면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싶은 겁니다. 그럼 현대기아차나 LG전자나 네. 눌릴 때 또 사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부품사들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에 잘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부터 보는 거죠. 특히 현지 공장화가 구축이 되어 있는 애들, 현지 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 많이 올랐어요. 시총 작은 애들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다 알고 있구나. 네, 화신, 서현이와 SL, 그다음에 뭐 성화이텍 이런 것들이 이미 막 더블 이상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터리만 보시니까 이런 걸 잘 안 보시는데 이미 이런 애들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뚫어주는 애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렇구나.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런 애들 중에서도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야, 되게 수빈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막 조선주, 제약바이오, 자동차 부품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그 세 개를 그냥 딱딱딱 듣고 끝났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일시적으로 뭐 상승이 올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 탈세계화라는 큰 틀까지도 제시를 해주면서 딱 제시를 해주니까 야 이거는 되게 장기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딱 그 감이 오는 거예요. 사실 주식 투자를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싼 종목이 비싸질 걸 기대하면서 사야 되잖아요. 싼 종목만 산다고 해서 계속 그냥 주구장창 싸져 있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싸지만 앞으로 올라갈 주식, 앞으로 비쌀 주식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 성장성을 같이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섹터가 지금 현재 2분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한 1, 2년간의 뒤를 본다면 좋아 보인다라는 관점입니다. 반도체를 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도체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좀 솔직히 저는 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쵸. 분명히 갈 건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내가 못 잡잖아. 실제로 제가 한 종목을 너무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어요. 너무 빨리 가서? 네. 그게 벌써 더블이 나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반도체 빨리 다음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좀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좀 다시 새로운 종목들을 좀 모아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올라갈 때 따라잡고 싶진 않아요. 네. 반도체가 계속 더 올라가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오른 게 반도체는 일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공급업체들 입장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줄이는 데 있어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업체들의 수요가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요 키워드는 공급업자들이 갖고 있어요. 공급업자들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줄이면 자연시 가격이 바닥을 잡고 수요가 회복이 됨에 따라 올라오니까 그때에 맞춰서는 업황이 회복 내지는 호황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사실 반도체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을 때 사라고 해요. 불황으로 가는 그 시기가 주가는 가장 바닥이다.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죠.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클 산업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시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내 머리에 이 생각과 거꾸로 가야 된다. 두렵다?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되고 너무 좋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거는 초불황으로 간다. 하이닉스 적자 나온다. 라고 이슈가 뜰 때야 비로소 그때가 사실 돌이켜보면 또 바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또 지금 많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근데 최근에 올라갔던 흐름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바닥은 잡지 바닥에서 기어야 되거든요. 왜냐? 업황이 회복되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 바닥 부근에서
니 진짜 바닥 맞나 하면서 왔다 갔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좋아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가게끔 하는 기간 조정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없었어요. 왜 없었냐 두고 봤더니 첫째는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감산이 발표됐다. 이게 또 역사상 진짜 뭐 또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만에 나온 흐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그만큼 이 생산 물량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은 빨리 바닥을 잡고 수요가 조금만 회복이 된다면 이거는 금방 올라온다. 특히 지금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동결 내지 인하로 간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 때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또 아이폰의 신규 이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AI 때문에 서버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막 기대감, 희망 회로들이 연이어 돌아가면서 오히려 아직 확인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쌓여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최근에 반도체가 특별한 조정 없이 벌써 막 삼성전자 7만 원대 뚫고 하이닉스 막 10만, 11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AI 서버 투자로 인한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AI 수혜를 받나? 라고 본다면 그 수혜 강도가 매우 낮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직은.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나 전체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또 반도체도 아니고 IM, 스마트폰 PC 쪽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PC 쪽이 확실히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나?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띄어지는 것도 그러게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 즉 메모리,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지금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불과 저번 달 5월 발표된 것만 봐도 여전히 하락세거든요. 아직 바닥이 안 잡혔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닥이 잡히고 이미 올라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사람들은 기대한 거 이건데 혹시라도 실적이라든지 디램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스텝 늦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네. 그러면 불안하다 싶으면서 그때 오히려 출렁. 네,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수익 봤으니까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팔아야겠다. 일단. 네. 일부. 그래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타이밍 때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회복된 거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지금 전환기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점차 반도체를 성능을 높여요. 그러면서 이제 레벨업이 되는 단계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 붙여요. 지금은 DDR4에서 5로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더 많은 비용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이 기존 모델 DDR4가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처리. 그렇죠. 떨이 재고 떨이 해야죠. 시장에 가서 이제 시장 문 닫을 때쯤에 자 딸기가 원래 10,000원 하면 5,000원이다 5,000원 반값 사가세 이런 것처럼 지금 실제로 그 재고떨이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재고떨이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살짝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연속적인 거냐라는 거죠. 그러겠네. 나와줘야 되는 고객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딸기를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었어. 근데 너무 싸. 평소에 10,000원 하던 5,000원이야. 그럼 사죠. 그렇죠. 근데 사면 일단 이 딸기를 사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나서 보니까 얘가 갑자기 가격 올리네? 그럼 굳이 지금 살 필요 있나?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드는 거죠. DDR5도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막 바닥을 잡은 흐름이 좀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고떨이 할 때는 갑의 지위가 고객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빨리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다운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역으로 갈 수도 있다.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고객들의 재고 물량이 쌓였다라는 건 광고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고 물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그때부터가 반도체의 본격적인 이제 회복 호황기로 가는 단계인데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됐는데 이미 주가는 지금 호황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맞나 싶은 거죠. 너무 빠르다. 너무 이르다. 내가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스퍼트를 냈으면 체력을 다시 좀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서서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오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저는 반도체를 좀 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뭘 살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런 시점이 와서 이제 상승이 가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대세 상승까지는 사실 아직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야말로 정말 예민한 분야거든요. 한쪽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PC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장에 내가 와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반도체의 성장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치고 올라갈 거야 보다는 그래 앞으로는 이번 조정에 맞춰서 사면은 뭐 한 2년 3년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면은 이제 진입을 해보는 거죠. 2년 3년 정도는 좀 길게 그 정도 길게 보면 상승 사이클로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출렁출렁하면서도. 근데 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또한 탈세계화 때문에. 탈세계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컸었던 게 미국 쪽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중국 쪽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심지어 중국 쪽의 비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자꾸 압박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중국이랑 놀지 마라. 놓지 마라. 네. 근데 가장 큰 고객사를 놓치면 우리나라 어떻겠어요? 그러게요. 출렁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출렁임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차라리 저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수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도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도 사실 이건 필요한 국제 과제이긴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구조상 설계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한 반도체를 조립 포장하고 검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생산밖에 잘 못해요. 설계랑 이 후공정 즉 검사 조립 포장 단계가 좀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돼줘야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반도체 굴기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자 전 세계적인 이 반도체 싸움에서도 중국한테 밀리는 게 아니라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연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 쪽과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쪽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반도체에 있어서 계속적인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를 장담할 수 있겠냐?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삼성전자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굴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단과 이 오사트라고 합니다. 포장 검사하는 이런 애들을 많이 길러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도 필요를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국내 최근에 중소형 이런 기업들에게 계속 막 장비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공장 부설 용인에 하면서 막 들어오라고 하고 네네 맞아요. 생태계 만들고 그렇죠. 그게 그런 거군요. 네. 그런 차원이군요. 삼성전자 혼자 못해요. 못하는 거군요. 메모리 반도체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뭔가 대량으로 표준화된 걸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어려운 말로 소품종 대량 생산. 그게 가능한 거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규격화가 되어 있거든요. DDR4, 5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필요해? 그러면 이거 사가. 해서 찍어내고 팔면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돼야 돼요. 너가 아이폰 여기에 들어간 이 반도체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그 반도체 너가 원하는 성능대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고 물량이 덜해요. 왜?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재고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비메모리가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대만의 그 시스템 반도체 쪽 생태계가 되게 잘 돼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 막 벤치마킹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TSMC랑 계속 경쟁 구도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TSMC가 삼성전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또 원인이 많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이었던 게 생산한 거를 검사 조립 포장하는 이 후공정 오사트 업체들을 같이 키워줬었거든요. 대만 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사트 업체들 전 세계적으로 시총 큰 기업들을 보면은 미국 기업들과 대만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단연 요즘에 정말 저는 되게 저 개인적으로 엄청 와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런 생각을 와 이런 투자자분들이 나오신다고? 라고 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물론 이 주가에 대한 감로들박은 많지만 2차 전지에서 제가 되게 좋다라고 하는 관점은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투자한다는 관점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돈을 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더 성장을 해서 그러면은 기업이 커지고 국가가 돈을 벌고 그 투자한 국민도 돈을 벌고 이러한 제가 이거를 사실 처음에 주식 투자 공부할 때 가장 꿈꿨던 구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관점적으로 금융 선진국. 네. 미국은 그러한 관점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주식 투자를 단연 시세 차익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한다는 관점이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혹여라도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이 오사트 업체들 쪽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단기적인 방향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방향을 보시면은 기업도 성장하고 나도 그에 따라 계속 돈을 버는 구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국민주잖아요. 8만 전자, 네.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능할까 말까보다도 갔으면 좋겠어요. 국민 입장에서 이게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뚫어주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지위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건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단연 우리가 심플하게 예측할 만한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반도체를 또 사랑하는 투자자로서 응원합니다. 삼성전자. 네, 좋습니다. 일단은 로봇이 여러분들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는 좀 다른 분야를 보실 때가 됐다. 이제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떠한 주식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인데요. 또 삼성전자가 투자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원체 잉달책방 채널에도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그것도 또한 탈세가입니다. 탈세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많은 일감을 필요로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미 로봇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은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로봇은 인간을 좀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 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봇의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 대기업들에서 많이 쓰여지는 로봇이고 서비스용 로봇은 좀 더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예를 들어 제가 이 물통을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첫째 뭐가 필요할까요? 이 물통을 봐야 하는 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물통을 여기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통을 실제로 옮기는 이 팔이 필요하죠. 손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쉬운 건 뭘까요?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뇌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이 손팔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손팔. 맞습니다. 좀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센서입니다. 네, 요거를 실질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내가 잡고 움직이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D TOF 센서가 필요해서 좀 어려워요. 이 모든 내 공간을 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뇌 역할을 하는 거죠. AI. 그래서 지금까지의 로봇은 이 손, 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로봇 위주로 개발이 되고 상용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그게 더 만들기 편하고 쉽고 싸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만들기 부담스럽지 않고 쓰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기존에는 기술 개발 시기가 좀 덜했을 때는 이 팔, 다리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만들 때 부피가 너무 컸어요. 이 소형화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옮기려고 하는데 팔이 최근에 범죄도시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마동석님 팔을 보시면 저희 한 5배가 되거든요. 그만한 팔로 쓰는 거예요. 이 물통 하나 옮기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잖아요. 조그만한 팔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그 팔을 들여 놓으려고 하는 공간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소형화하고 좀 더 사람이 원하는 것들로 딱 그때마다 지시를 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협동 로봇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 국내 압도적 1위고 네. 글로벌로 봤을 때도 탑 5에 들어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정말 좋게 보는데 얘가 안타깝게도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 상장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얘가 상장할 때 맞춰서 공모가가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하면 저는 청약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 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번 삼성이 필요로 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했죠. 삼성도 필요한 게 반도체 공장에서 이거 다 필요하거든요. 팔다리.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공장을 무인화로 돌린다고 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투자를 더 발빠르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뉴로메카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키하죠. 문제는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시장이라는 거예요. 벌써요? 네. 이미 지금 일본, 뭐 중국 업체들, 미국 업체들 막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또 상대적으로 낮죠. 팔과 다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실 이 제조 공정들에서 많이 도입이 돼서 쓰고 있고요. 새로운 기업이 기존에 이 쓰는 로봇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성능의 로봇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있다. 즉 기존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자니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나마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로봇의 눈과 뇌 역할까지 필요한 로봇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서비스형 로봇. 서비스형 로봇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문적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도 쓸 수 있느냐 범용적인 거냐. 그래서 전문적인 로봇의 대표적인 게 물류용 로봇과 배송용 로봇입니다. 실제로 물류 창고 가보시면은 로봇들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 탁 받아서 쌓아놓고 이 운반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를 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기업들도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갖췄으니까. 해외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 이런 로봇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지금 이익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류용 로봇은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AGV, 그 다음에 AMR. AGV는 쉽게 말해서 이 경로 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야 로봇아 내가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이대로만 움직여.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만약에 갑자기 사람이 치고 들어오거나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면 얘는 일을 못해요. 대신에 정해진 루트대로만 움직이니까 빠르죠. 그리고
비교적 만들기가 쉽겠죠. 네. 싸겠죠. 네. 그래서 원래 얘가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공장들이 되게 소분화가 되고 엄청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공정들을 계속 바꾸고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이 라인을 설정해놓은 로봇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게 다 비용이더라고요. 네. 이게 비효율적이니 이게 좀 더 지가 알아서 하는 로봇이 없을까? 그게 이제 AMR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얘는 자기가 알아서 센서가 다 했어요. 장애물이 있네? 피해 갑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출발점과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최적화된 라인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용이 비싸죠. 네. 다만 그 이후 부가적인 비용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비효율 효율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도입이 물류시장부터 해서 최근에는 자동차, 2차 전지까지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침투율이 커져가고 있는 이 물류용 로봇 시장에서의 이 AMR 로봇 시장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쪽도 두산 로보틱스가 괜찮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하던 건 아니었는데 얘를 하려고 지금 제품 개발 및 양산의 단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저는 좀 대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요. 그 외에 30년간의 업력을 갖춘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개발하고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크게 2개 유진 로보티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막 기업들한테 납품하고 이러한 이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력들이 채워지면은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업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몇몇 기업들한테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T로보틱스, V1텍, 그다음에 티라유텍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5개 정도 기업이 있어요. 얘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 협동 로봇 대비해서는 시총이 많이 좀 가볍습니다. 좀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걔 중에는 협동 로봇보다 돈을 이미 더 잘 벌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기준으로는 막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사실 앞으로의 성장성은 저는 이 자율주행 로봇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배송용 로봇 시장까지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미국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려고 점차 로봇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로봇이 실외를 자유롭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 지자체에서 하나둘씩 완화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실증 사업이 돼버리면은 이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딱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1번으로 떠올라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좀 있나요? 경쟁력이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요. 그래도 있긴 해요. 근데 얘의 가장 큰 투자 관점은 이제 삼성과 같이 커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봇은 진짜 미래 산업 중에 점점 더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불과 코로나 때만 해도 로봇이면 되게 먼 얘기 같았는데 맞습니다. AI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쵸.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제 완전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로봇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그때 참 욕 많이 먹었어요. 뭐 또 로봇이냐. 뭐 말도 안 된다. 테마주 아니냐. 네. 그리고 뭐 인간을 뭐 대체하냐. 그 많은 기술력도 없다. 근데 그때도 이미 대기업들은 많이 도입을 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1인 기업들도 다 로봇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솜사탕, 커피 다 이러고 네. 치킨도 튀기고 뭐 서빙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로봇 청소기도 로봇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수빈 쌤 지금 1억 정도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3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로 그려놓고 그때그때마다 좀 더 높은 확률 쪽으로 비중을 좀 증액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방향성만 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만 봤을 때는 현금 20% 내외로 유지를 하면서 장기적인 포트에 대한 탈세계와 저는 핵심 수혜 업종
신익 하방반 여기다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관점에 좀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포트는 이제 계속 박스권 매매에 있어서 차트 매매를 하는 거죠. 단기 매매 아직 안 올라간 애들, 바닥권에서 새롭게 올라온 애들 매매는 한 20-30% 정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신익 하방반이 뭐냐고 댓글에 제가 봤을 때 탈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신재생, 2차전지, 카메라 센서, 방산, 반도체, 장비 이렇게 크게 5가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주미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도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무리하지 않는 투자로 계속해서 작은 승리를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주식에 100%도 없고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는 매매는 절대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본 게 여러분을 스스로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입니다. 그냥 저의 인사이트를 그대로 들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좋아 보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일부만 빼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저의 의견이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지? 그 근거는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그러면 내가 A를 생각했더라도 B에 대한 근거는 뭔데? 그 근거가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A에서 B로 조금은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좀 대응의 해안이 필요한 거고, 반대로 B에 대한 근거를 내가 봤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A가 여전히 좋아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A를 꾸준하게 밀고 붙이시면 됩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의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확신을 가진 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될까 말까에 대한 애매한 게 있다면 그거는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무조건 돈 벌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내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한다라는 내 자신의 확신이 든 것만 선택적으로 하세요. 절대 많은 종목을 많은 매매를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한 종목을 투자를 하도록 확실히 100% 나의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